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빙하 시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퍼즐 조각 계속 맞추고 있죠. 오늘 낮에도 계속 맞췄습니다. 빙하 시대 하고 있고 이제 농화홍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수변 사막 너무 중요한 단어죠.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창조가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미국 분들이죠. 근데 그때 사실 수변 사막이라는 단어가 왜 데절트라는 단어인데 저희 연구소에 있을 때도 살짝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이 수변 사막 요 기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기간을 단어를 뭐로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수변 사막을 극대화해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보신 분이 계시지만 유튜브에 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라고 하는 시리즈가 15편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수변 사막 할 때 그걸 다 영어로 저희가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했는데 마지막 번역을 저 연구소에서 지질학했던 빌 호시라는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시 교정을 해달라고. 우리 2세가 이제 1.5세가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봐달라고 할 때 이 수변 사막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쟤만 정말 이 단어 기가 막힌 단어다. 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극대화시킬 줄 알았냐. 이제 그게 그 단어 안에 좀 함축된 걸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수변 사막을 제가 정하고도 아주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자, 수변 사막 아시겠죠? 우리 노아홍수와 빙하 시대 징검다리입니다. 공룡했죠, 그죠? 이때 수변 사막도 중요하죠. 나왔을 때 이때 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죠?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가져왔다? 방주에 탔다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번창하다가 빙하세를 못 넘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전설이 바로 뭐예요? 용 드래곤입니다. 수명 우리 900살이었다가 400살 중반으로 떨어지죠. 또 400살 중반으로 떨어졌던 기간이 바로 뭐예요? 이때가 바로 수변 사막이에요. 그죠? 그다가 200살 초중반으로 또 떨어지죠. 이때가 바로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입니다. 정확해요. 바벨탑이 계속하고 있고 메모드 오늘 할 겁니다. 욥기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 이건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석회동굴도 잘 모르겠고 인류의 이동은 했죠. 바닷가. 그다음에 석기시대 했죠. 그다음 종분화 오늘 할 겁니다. 인종 했죠. 한혈통과 격리 됐었죠. 가인의 아내 했죠. 가인의 아내가 누굴까요? 여동생이죠 뭐. 근데 거의 근친이 그때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 얘기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걸 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뭐 나누려면 한참 이따 길게 늘어지긴 하는데 제가 처음 창조과학을 만났을 때 어떤 친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그 만난 이래로 성경 읽고 그다음에 창조과학 얘기하고 매일. 그런데 저희 교회에 세미나를 하러 한 분이 오셨어요. 김석화 박사님이라고 화학이 전공인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는 처음 들은 거예요. 책으로만 접하고. 그때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세미나를 한 45분 정도 했어요. 그때 슬라이드 깜깜한 방에 척덕척덕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강의를 못 하셨어요. 제가 이분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못할까. 딱 끝났는데 강의가 근데 불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질문한 거예요. 한 학생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걸 창조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답. 아무 말 안 해. 그 다음에 손 들었어요. 흑인 백인 황인 인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는 거예요. 우리 낮에 읽었죠.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었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질문을 하는데 잠깐만요.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과학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성경으로만 답을 한 거예요. 질문하면 성경으로, 질문하면 성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나 그랬는데 저희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첫째 그분의 그 성경 찾는 실력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탁탁 찾는지. 근데 더 이제 놀라웠던 건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터치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저녁 7시에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났냐 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했습니다. 질문하면 성경으로, 질문하면 성경으로. 저희가 끝까지 버티던 학생들이 한 10명이 넘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과학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때 성경이 있는 붐이 일어났는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희 교회가 거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모이면 성경 얘기였어요. 다들 성경 읽고 싶었고 실제로 읽었어요. 이번에도 한번 밤새 볼까요? 한 새벽 4시 반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저희 여러분의 능력도 알고 제 능력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해보는 경험상 그렇게 했을 경우 다음에 저 초청 안 하더라고. 길게 했을 때 꼭 뭔가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범주에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섰던 우리가 이제 바로 뭐죠? 마귀 쪽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였는데 마귀 쪽으로 위치가 옮긴 거예요.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너 뭘 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사단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위치 이동. 가시덤불로 엉킨하고 우리가 죄 이 땅에 들어왔죠. 죽음이 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못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쌓이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쓸어버릴 만큼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여 너희가 왔죠. 근데 이들이 얼마 안 있다가 후손들이 바벨탑을 하면서 거꾸로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시면서 빙하 시대를 일으켰어요. 또 흩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퍼즐 조각 얘기들 같이 나눴던 겁니다. 흑인, 백인, 황인도 이때 다 생기고, 이전엔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으면 원래 중립으로 돌아왔었는데 이제부터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빙하 시대 때. 그러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겨서 이 말씀을 맡기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창조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전파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이 역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넘겨놓으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계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파된 곳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처음 왔던 건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역사는 거의 수직적이에요. 근데 아까 퍼즐 쪽하고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이 3차원, 4차원 구조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자, 그중에 우리 메모드를 좀 하겠는데, 자, 메모드는 아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드는 뼈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아마 시베리아 근처에 한 수백 구 정도는 있을 것으로 우리가 수백만 구 정도 있을 걸로 보이고,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이제 직접 메모드 박물관에 직접 가거든요. 거기서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 메모드죠. 정말 많아요. 이것도 우리 훈련 프로그램 학생하고 갔을 때 메모드, 베이비 메모드 옆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메모드 화석은 공룡하고 달라요. 공룡은 조각조각 깔려있다 그랬죠? 메모드는 그냥 완제품으로 발견돼요. 달라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메모리 화석들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털까지 그대로 발견돼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드 화석은 모두가 다 동토나 빙하 속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살까지 발견된 것도 있어요. 2007년에 류마라고 이름을 줬는데 러시아 북부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기에 같이 갔던 개가 뜯어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냉동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드 화석은 다르고 모두가 다 어디냐면 다 빙하 시대 때 화석이에요. 우리 해빙 때 어땠다 그랬어요? 눈사태, 산사태 일어났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그런데 시베리아를 포함해서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수백만의 메모드, 여기 그린
저 뭐죠? 연두색으로 보이는 여기입니다. 수백만의 화석이 매몰된 것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머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울리 매머드, 털이 있는 매머드가 있어요. 키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대개 주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콜롬비아 매머드가 있는데 더 커요. 4m 정도 됩니다. 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급 뭐 이런 얘기하죠. 바로 이 매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콜롬비아 매머드. 그리고 북미에서 이제 발견됩니다. 캐나다, 미국에. 근데 매머드는 특별히 독특한 게 상아인데 상아의 길이가 3m예요. 그리고 무게만 100kg가 넘어요. 어떤 것도 100kg에 달아요. 근데 매머드하고 가장 닮은 게 뭐죠? 지금 살아있는 거 가운데 코끼리입니다. 근데 매머드와 코끼리는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등치가 좀 매머드가 훨씬 크고 코끼리 한 2m 정도 되죠. 그래서 등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약간 경사가 졌어요, 많이. 그리고 툭 튀어나온 혹이 있어요. 그리고 상아가 코끼리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머드하고 코끼리가 같은 종류였나 아니었나 좀 종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염색체 숫자를 카운트를 어떤 화석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분해됐기 때문에. 근데 매머드는 염색체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었어요. 왜? 냉동 보관돼가지고. 근데 코끼리는 56개고 그다음 매머드는 58개였어요. 요건 같은 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종분화 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죠. 새양지하고 들쥐 아시죠?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색체 숫자가 달라요. 40개, 42개입니다. 나귀가 염색체 62개인데 말은 64개예요. 이들은 서로가 다 교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건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고 뭐 이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베리아는 여름은 괜찮아. 27도 이하로 괜찮은데 겨울은 여러분 무지 추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언제나 낮밤 언제나 뭐예요? 영하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포유류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커다란 매머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머드의 그 모양 몸집을 봐가지고 코끼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면 하루에 음식을 180에서 300kg 먹어야 됩니다. 그 물을 140에서 200리터는 먹어야 돼요. 이걸 유지하려면.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시베리아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매머드가 있었을 때는 지금보다 시베리아가 어땠다? 훨씬 따뜻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감이 잡히죠. 우리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수면 사막입니다. 대화가 막 통하잖아요. 자, 근데 매머드 화석의 양상을 보면 단단한 동토에 생매장돼 있어요. 화석이니까 생매장이죠. 어떤 시체들은 선체로 발견돼요. 왜냐하면 모래가 막 몰려왔는데 넘어질 새도 없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부분까지 발견돼요. 어떤 것들은. 그리고 어떤 건 질식사인데 그 뭐냐, 허파를 열어보면 허파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다가 들어간 거예요. 얼음과 함께 발견되는 것도 있는데 얼음이 깨지면서 같이 반토막하는 것도 있어요. 얼음이 깨지면서 자기 몸도 얼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매머드, 자 이제 성경으로 바로 넘어와서 방주에 매머드도 타겠죠, 그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나왔는데 하필이면 매머드는 북반구 고위도 쪽으로 이동된 거로 보여요. 첫 번째, 남반구에서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 예는 없어요. 저희가 볼 때 남반구에는 매머드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북반구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 수빈사막 때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베링해 때문에 못 넘어갔겠죠. 자,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빙하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자, 빙하시대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대륙붕이 다 드러났겠죠? 여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또 번창을 했겠죠. 그러다가 해빙 때, 눈사태, 산사태 이런 것도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근데 이제 매머드가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영상이 좀 빠르긴 한데, 자, 다 넘어간 다음에 격리가 된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베링해를 넘어가지고 북아메리카 갔던 것들은 등치가 더 크고 털이 없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일어났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아시겠죠? 격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해빙 때 이제 눈사태, 산사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겠죠. 오늘날은 이제 눈사태인데 이거보다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 화석의 결론은 뭐냐면 대부분은
해빙 때 늪지대에 빠지거나 눈사태에서 매몰된 것 같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 이들이 북반구 고위도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빙하 시대 때 빙하의 영향이 적게 받은 쪽은 매머드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잘 정리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매머드가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홍수 종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점 증가했겠죠. 그죠? 증가하면서 이동했겠죠. 시베리아 넘어와가지고 북미까지 간 거예요. 자, 요 기간이 바로 뭐다? 수빈 사막. 되셨죠? 그런데 요때 바로 뭘 경험한 거예요? 피크에 오른 다음에 빙하세를 경험했는데 이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멸종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머드 화석뿐만 아니라 다른 그 빙하세 포유류 화석들도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도 완제품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머드 화석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몇백 년 동안에 그 매머드를 빨리 그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냐?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코끼리가 수명이 50살에서 60살 정도 나가는데 한 마리당 평균 15마리 정도 새끼를 납니다. 코끼리는. 자, 근데 현재 그 자연박물관, 자연동물원 자연동물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데가 이 아프리카의 짐바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때 25년 만에 2배로 증가했어요. 코끼리 숫자가. 아시겠죠? 근데 이걸 고려하면은 계산상 홍수 후에 550년 안에 800만 마리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또 살기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매머드에 보면 매머드에 대한 것들이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매머드하고 사람들하고 어땠다? 빙하시 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를 보면 매머드는 왜 남반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코끼리가 그렇게 걸음이 빠르지 않죠. 느릿느릿 걸었는데 아직 남반구까지 가기 전에 멸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매머드는 얼마 동안 살았다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450만 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매머드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빙하세는 홍수 끝나고 100년 전에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700년, 8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머드가 지구 전체를 다 움직이기 이전에 뭐가 일어났다? 빙하시대가 일어났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매머드를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서 다 발견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홍수에서 나와서 일어났다고 볼 때는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도 진화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북반구에서만 발견될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반구까지 가기 전에 빙하세도 끝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매머드 이제 한 꼭지 들었는데 역시 매머드도 뭐예요? 수빈 사막이 중요하죠. 수빈 사막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토픽으로 종분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빅 토픽이에요. 이건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종분할이라는 건 영어로 스피시에이션인데 이 종분할이라는 정의를 먼저 다루기 전에 종분할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진화론적인 용어예요. 종분할은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생물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이 용어를 다룰 때 용어 하나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할까요? 변이. 자, 변이라는 건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으로 재조합될 수 있죠. 조지합돼서 나오는 게 바로 변이에요. 이제 진화는 엄밀히 말해가지고 어떠한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게 진화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변이, 한 종류에서 다양해지는 것만 가능한 변이만 가능하냐? 아니면 정말 종류까지도 바뀔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생물학적으로 핵심. 자, 근데 우리 여기 핀치새가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 이제 누가
찰스 다윈이 갔어요. 찰스 다윈이 1831년에서 36년까지 전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자, 우리 종이교훈은 언제 출판했다고? 1800. 자, 이제 감이 잡히죠? 그 이전이에요. 하여간 이 정도 대화 나누는 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퍼즐 조각 다 맞춰진 다음에 이거 아는 사람 전 세계에서 진짜 0.0 몇 %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쓸까요?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이 진화론 시대. 네. 여러분 대화가 저랑 잘 통하잖아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세계 일주를 했는데 바로 비글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갈라파고스 섬에 갔더니 섬마다 핀치새가 있었는데 부리 모양이 다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들이 한 조상에서 나왔는데 적응이 되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져 가지고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핀치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더 부리가 더 긴 까마귀나 앵무새라는 다른 종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윈이 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종류 안에서도 부리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코 큰 사람, 코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여전히 사람이죠? 다윈은 이때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변화하면 끝까지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직까지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자, 종회교훈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인데 유전법칙이라는 것이 1860년에 발견이 됐어요. 유전법칙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멘델입니다. 멘델이 뭐 갖고 했어요? 완두콩 가지고 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완두콩 교배를 보니까 빨간 완두콩, 파란 완두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완두콩이죠. 이건 여러분 진화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아무리 모양이 다양해도 어떻다? 여전히 뭐다? 완두콩. 여러분 근데 이 멘델이 1866년에 이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멘델이 입은 옷을 보니까 이분이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신부였어요.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논문이에요. 생물학에서 아마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발표했는데 너무나 시시한 논문에다가 싣는 바람에 이걸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언제 생물학자들이 봤냐면 1900년 35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상에 제때 알려졌어도, 왜? 여러분 59년 1859년 60년 7년 차이죠. 7년은 여러분 같은 시대예요. 알려지기만 했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건 종류에서 종류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 종류에서 다양해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종속, 과목, 강문계. 뭐 들었던 거 말하던가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 그러면은 뭐 개, 한 종이죠. 그죠? 근데 그걸 좀 넘어가지고 또 벌려가지고 개과락은 안에 뭐가 있어요? 늑대, 승냥이, 여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이제 종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분류는 누가 했냐면 1600년 중반에 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종분류를 하려고 그랬냐? 창세기 나와 있는 종류, 이게 뭘까? 자, 이걸 더 발달시킨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종분류를 한 겁니다. 자, 1700년도 중반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종분류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뭐를 알기 전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진화론 몰랐겠지 또. 근데 뭐예요? 변이를 몰랐을 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종분류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유전 법칙을 몰랐을 때죠.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죠. 뭐 생김새죠, 뭐. 그러므로 유전 법칙이 발견되기 이전이므로 다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형태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분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종의 기원이 발표된 거예요. 1859년. 다윈은 유전법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냥 모양이 계속 바뀔 줄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법칙이 1866년에 발표됐는데 이것이 발표됐을 때 제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1900년부터 생물학자들이 유전법칙을 알기 시작했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때 1900년도 중엽 1940년도 이때부터 종 분류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종을 분류할 때 모양 갖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인데 법칙을 갖고 하자. 그러면서 유전적으로 종 분류를 하자 그런 거예요. 자, 유전적인 종 분류라는 건 뭐죠? 서로 교배할 수 있으면 어떡한다? 한 종류라고 말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정의를 내렸어요. 스피시스. 종이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생물이라 그러면 개체 그러면 생물이라 그러면 됩니다. 생물들 사이에 교배할 수 있으면 새끼 낳겠죠. 또 이쪽에서 교배 새끼 낳겠죠. 또 얘들이 교배하죠. 그러면 이 집단을 뭐로 한다? 종. 이거를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즉 형태적 분류에서 모양으로 하다가 뭐로요? 유전적 분류로 바꿨어요. 그럼 이 바꿨을 때 오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오차가 무지 많았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개과, 아까 종속과 했잖아요. 개과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딩고, 코요테, 개, 여우, 늑대,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염색체 숫자가 78개 똑같더라고요. 그 DNA가 똑같아요.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분류 바꿔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고양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양이과를 보니까 고양이, 사자, 마운틴 라이언, 표범, 호랑이들이 염색체 숫자가 38개 똑같더라고요. 교배시키면 교배가 되더라고. 이제 라이거 아시죠? 라이거 이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교배가 돼요. 자, 그럼 아까 정의로 할 때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른 종이지만 같은 과로 묶었죠. 그렇지만 이게 같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같은 종으로 바꿔야죠. 근데 여러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네? 이거 아무도 안 바꾼 거예요.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를 할 때 안 맞는 거야. 정말로 많이 틀렸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네? 여러분 형태적 분류하는 거는 사진만 봐도 되죠. 판독이 되잖아, 그죠? 직접 안 봐도. 근데 여러분 유전적 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배를 시켜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교배시키는 거 만만치 않아요.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시켜보는 게 쉬울까요? 아프리카 가서 사자 사와야지. 아시아에 가서 호랑이 사와야죠. 무섭죠? 돈 많이 들죠? 만만한 게 아니에요. 모기 교배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웬만한 테크놀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는 바꿨는데 여러분, 정의는 바꿨는데 기존에 있었던 형태적 분류를 유전적 분류로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스피시스, 종이란 단어를 안 써요. 본인들의 정의하고 지금의 분류하고 맞다 틀리다 안 막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틀려요. 거의 다 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과 안에서는 어떻다? 다 교배가 되는 걸 알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종끼리만 교배가 돼요. 어떤 건 속끼리만 교배가 돼요. 어떤 건 과 안에서 다 교배가 돼. 그렇지만 아직까지 포유류의 경우는 과가 다른데 교배가 되지는 않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어디까지 간다? 과에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게 과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 우리는 안 쓰는데 대신 뭐를 쓰냐 하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자, 이제 종이라는 단어 왜 안 쓰는지 알겠죠? 대신에 쓰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종류라는 단어예요. 왜 이 종류라는 단어를 썼냐? 종류라는 단어가 어디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어떻게 했냐? 종류대로 했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육지동물도 종류대로 5번 썼어요. 총 10번 나와요. 근데 이 종류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8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또 나오냐? 나머지 8번이
노아 방주를 타고 내릴 때 나와요. 8번이. 여기 나온 것처럼 들어갈 때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래요. 자, 또 나왔죠? 자, 근데 이 종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방주의 종류대로 태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씨를 유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보존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씨를 유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교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유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이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올 때도 뭐라 그랬냐면 종류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되셨어요? 네. 그걸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종분화에 대해서. 자, 종분화라는 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방주의 모든 곳, 모든 짐승가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류란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창조할 때와 방주 탈 때와 내릴 때입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이 단어 쓸 일이 없어. 성경은 여러분 기가 막힌 책이에요. 히브리로 민이란 단어인데, 자, 근데 노아 홍수 끝났죠? 나왔죠? 네, 나왔는데 이때 어떤 높은 산이 생기고 어때요? 낮은 곳도 생겼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산이 있었냐? 높고 낮은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가 높은 산과 이런 것들은 다 노아 홍수 때 생긴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은 사람이, 성경에 써 있어요. 땅은 사람이 거하도록 창조했다 그러는데 절벽 같은 데 거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멋있는 거 모양만 보게 만드셨을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이 거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동물들은 가면서 지형에 따라 격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예전에 일로 갔다가 금방 돌아왔지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한번 넘어갈 때 어려웠는데 다시 돌아오려면 어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형적 격리가 이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동물들도. 되셨어요? 자, 근데 그래도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겪은 게 바로 뭐죠? 홍수 끝난 다음에 일어난 게, 자, 수면 사막 때는 오케이, 지형적 격리인데 뭐를 경험했어요? 빙하세를 경험한 거죠. 자, 근데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여기서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는데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소문자 A는 뭐예요? 털을 길게 하지 않는 유전자. 아시겠죠?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A, 소문자 A 방주에 타고 내린 거예요. 그럼 대문자에 소문자를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타게 되어 있어요.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어요? 날씨가 비슷했죠. 격리가 별로 없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대문자가 소문자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기본적으로 평균값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엔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언어 똑같죠. 격리 없었죠. 헤어졌다가도 바로 만나는 거지.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주위에 다 동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건 지금 들어보면 알아요. 격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나와서 새끼를 낳았으면 이렇게 나죠.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된 거 아시겠죠? 여기서 누가 털이 제일 길까요? 또 그러네. 대문자죠? 네. 자, 근데 이전엔 괜찮았는데 이때 뭐가 있었어요? 빙하세가 온 거예요. 자, 이때 털이 긴 애들은 괜찮은데 털이 짧은 애들은 어떡해요? 춥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동했겠죠?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겠죠?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A였던 애들은 그 주위에 대문자 A가 있을 테니까 새끼 낳겠죠,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밖에 안 나요? 대문자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한 종류 안에서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어떤 유전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어떤 유전 정보도 추가되지 않았어요. 털이 길어지는데 유전 정보가 추가돼서 길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 거죠? 소문자 A를 잃어버리면서 길어졌어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진화가 맞다면 새로운 유전 정보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획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분할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대문자 A들은 추위에서 선택된 거예요. 추위가 선택한 거예요. 소문자 A는 더위가 선택한 거예요. 더위라고 하는 자연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위와 더위가 여기서 선택자예요. 그리고 개들은 피선택자. 되셨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자연 선택의 현실은 뭐예요? 진화론은 정보 획득이 반드시 필요해. 유전 정보가. 근데 어떠죠? 자연 선택은 정보의 어떤 과정이다? 손실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연 선택이 찰스 다윈이 얘기를 했어도 이 자연 선택은 종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다양해지더라도 모양이 개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 선택은 종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도 어떻게 해요? 손실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지형적 격리가 일어나요. 자, 지금 종분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한 종류 안에서도 모양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양해질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종류가 다양하냐? 모양이. 아시겠죠? 나왔을 때 지형적 격리가 있었겠죠? 수변 사막 동안에. 그런데 바벨탑에 의한 빙하 시대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후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하면서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동물들의 모양들이 어떻게 됐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하나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개 같은 경우는 말이 이상하네. 할 수 없어. 개 같은 경우는 좋대. 개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보다 좀 모양이 다양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애완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부터 개가 모양이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견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애완견이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중세 시대부터 애완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 모양을 좀 볼까요? 자, 이런 세프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푸들도 있고 이 개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다른 것보다 개들은 모양이 훨씬 다양합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이건 인공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푸들 있죠. 푸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은 늑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늑대에서 자연 선택과 이제 인공 선택에 의해서 냈는데, 자, 인공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추위와 더위에서 자연 선택됐죠, 그죠? 인공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유전 정보를 M&M 초콜릿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유전 정보가 다 있는데, 자, 우리 늑대가 있는데 늑대는 여러분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개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모든 개들은 야생 늑대에서 왔다고 봐요.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격리가 돼서 코요테로 돼요. 근데 이때 자연 선택은 어떻다? 유전 정보를 잃어버린다, 얻는다.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대문자를 잃어버리니 뭐 잃어버렸겠죠, 약간.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한 게 야생개인 딩고로 격리가 돼가지고 되는데 이때 어때요? 또 유전 정보가 상실돼요. 이때 이제 뭐가 등장하냐? 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뭐죠? 애완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더 손실됐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또 불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한테 불독 모양이 나와요, 콜리에서 실제로. 근데 불독이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독은 불독끼리 새끼를 낳겠죠? 그럼 불독 닮은 거 많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불독에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푸들이에요. 그래서 푸들 다음에는 더 나올 게 있냐? 없어요. 푸들은 맨 끝이야. 더 이상 푸들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유전 정보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푸들이 너무 이뻐. 푸들 안 닮은 걸 어떻게 했어요? 남 준 거야. 닮은 것끼리 교배했겠죠? 안 닮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준 거야.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결국 뭐밖에 안 나와요? 이제 푸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불독에선 다른 게 나와요, 여러분. 푸들은 안 나와요. 왜? 유전 정보를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늑대에서 푸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푸들에서 늑대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되셨어요? 이 그림이? 근데 여기서 맨 끝에 오른쪽 푸들이 고양이를 바꿀 수는 없어. 이거 무슨 얘기 하겠죠? 왜? 유전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M&M 초콜릿이지만 고양이는 캔디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와와도 마찬가지예요. 늑대에서 치와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치와와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치와와에선 다른 게 안 나와.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새로운 유전자가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연 선택과 인공 선택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계속 정보 획득이 요구되죠. 근데 계속 어떤 거예요? 자연 선택, 인공 선택은 정보의 어떤 과정이다? 손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생물로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유전적인 획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찰스 다윈이 진화가 되는 과정으로 첫 번째 꼽은 게 바로 뭐냐면 자연 선택이에요. 근데 이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 증가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는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자연 선택은 언제나 유전 정보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종류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도마뱀이 지금 자연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워. 그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는 겁니다. 보여드렸죠? 여우가 바들바들 떨면서 살려고 애쓰잖아요. 자연 선택되려고. 너무나 끔찍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어요. 이 자연 선택 때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연 선택은 뭐 다음이다? 노아 홍수와 그 이어서 일어난 바로 뭐죠? 빙하 시대. 그때 어떤 것들이 자연 선택되지 않은 거 죽은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우리 낮에 다뤘던 뭐죠? 또 바로 뭐예요? 우리는 육식동물이 왜 생겼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방주에서 이들이 살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 봐서 우리는 알죠? 사람은 육식을 언제 했는지 알죠? 언제 했나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육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명령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 일어나는 몇 가지 보편적인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떠나면 허무해져요. 자기가 먼지띠 끓인 줄 알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금욕주의로 바뀌어요. 뭔가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고기 드세요. 그 명령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서 문제가 없었던 걸 봐서 육식동물도 언제? 노아 홍수 끝나고 났으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때도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독수리가 선택자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런 육식동물, 채식동물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안 좋아지는 환경입니다. 얼마나 살벌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을까요? 노아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이 자연선택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지금 학생들이 왔잖아요. 교과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연선택이 신이에요. 거의. 여러분 지금 우리 동물들이 생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피조물은 다 이제까지 함께 뭐라고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연선택.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 지금 얘기한 우리 성경적 진짜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 세계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연선택의 모습. 여러분 자 이제 다 이게 다 진화론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자연선택과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까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선택과 진화는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자연선택은 자연선택이지 진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자연선택은 아주 흔하다. 진짜 흔해요. 따라서 자연선택이 진화에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연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빈도수의 변화일 과정이다. 추운 데는 털이 긴 것들이 많고 더운 데는 털이 짧은 게 많고 빈도수만 바꾼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선택은 형질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물의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할 거다. 진화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이클 덴턴.
새로운 종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윈이 자연에서 진화를 일으킬 만한 자연 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를 제시한 적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단 하나도 예를 들지 못했어요.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뀌는 거를. 실제로 지금도 없으니까. 자연 선택은 어떤 집단의 기존에 있던 특성을 말하는 유전 정보에만 적용된다. 새로 만들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바꾸는 거야. 아시겠죠? 대부분 진화론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만 자연 선택 이것을 통해 진화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건 어설프다. 이거 너무 억지예요. 자, 우리 유명한 창조과학자 우리 도널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우리 생물학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제가 들어있는 걸 좀 해볼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이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자연 선택. 근데 어떻게 사나운 늑대가 순한 개가 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2009년에. 하여간 저희는 뭐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다 못합니다. 근데 약간 실험에 의한 것들은 다 우리 거예요. 막연하게 상상한 거 말고 실험에 의한 거 다 우리 거야. 이런 걸 해봤어요. 여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수컷 30마리하고 암컷 100마리 이 야생 여우를 말이야 데려다가 교배를 했어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때 어떤 것들은 사나웠겠죠, 그죠? 여우도 사나우니까. 근데 어떤 것도 순했겠죠. 근데 순한 것 10%를 말이에요 격리시켰어요. 10%를 온순한 늑대 10%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들끼리 교배를 시켰어요. 이거를 여러분 또 새끼 나면 또 사나운 거 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순한 거 이쪽으로 교배시키고 3대를 했어요. 근데 3대 만에 어떻게 되냐면 개와 같은 순한 여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개들의 동물들의 성격도 어떻다? 격리에 의해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논문이에요. 그것이 수천 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3세대면 가능했다. 그리고 6세대 여우 새끼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꼬리를 흔들며 개처럼 보초고 낑겨할다 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개를 키우고 싶은 거야. 갑자기 동물이 사나워졌죠. 왜? 이전엔 이놈들이 방주 탈 때는 안 사나웠는데. 그죠? 그 옛날 생각 끌어왔어. 새끼를 만드는 어떤 놈은 순하고 어떤 놈은 어때요? 사나운 놈은 지발로 도망가든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한 것만 모았겠죠. 새끼 낳겠죠. 또 버리고 이랬겠죠. 몇 세대 지나면 어떻다? 순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에 의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에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드디어 이제 라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건 알겠지만 중간 잡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라이거는 뭐하고 새끼 난 거죠? 앞에 자가 수컷입니다. 앞에 자가. 뒤에가 암컷입니다. 라이온, 그 호랑이 아시죠? 그리고 라이온이 사자죠. 그 다음에 타이거, 호랑이하고 교배한 거예요.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라이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염색체 숫자가 38개고 사자, 그리고 호랑이도 38개예요. 교배하면 38개 라이거가 나겠죠. 자,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 봤어요. 거꾸로 된 타이온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컷 타이거하고 암컷 라이온하고. 요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이들이 행동 패턴이 좀 달라가지고 어렵습니다. 아시죠? 노새 아시죠? 노새는 나귀 순놈하고 말 암놈하고 교배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귀가 염색체 수가 62개예요. 그리고 말은 64개인데 교배가 돼요. 자연 상태도 교배가 돼요. 근데 교배해서 만들면 노새를 나오는데 노새는 그러면 염색체 수가 몇 개냐? 63개가 돼요. 근데 원래 염색체 숫자는 어떠지? 짝수가 돼야 되죠. 짝수인데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노새는 새끼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금방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말 순놈하고 나귀 암놈하고 새끼 난 거는 흰인데 이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나왔을 때 63개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그 조르스 이 지브라 얼룩말 있죠? 얼룩말은 여러분 염색 숫자가 다 달라요. 32개에서 46개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염색체 숫자가 꼭 종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염색체는 달라도
그 안에 DNA가 같으면 교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브라하고 홀스가 새끼 나가지고 새끼를 만들 수 있어요. 지브롤스라 그래요. 조루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새끼를 낳아요. 자, 염색체가 달라도 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염색체는 따라가는 거지 염색체가 종류를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크로모좀 넘버, 염색체 숫자라 그래가지고 위키페디아나 가면 다 나와요. 모든 생물들 있죠. 과학자가 했던 모든 게 같은 종류 안에서도 염색체 숫자가 다른 게 많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월핀하고 월핀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고래하고 돌고래 새끼를 낳는데 염색체 똑같아요. 월핀은 종간잡종이지만 다 새끼를 낳아요. 요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고래는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서 살죠, 그죠? 여기 중요해요. 왜 고래는 다 새끼를 낳을까?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라이거가 새끼를 못 낳냐? 아니에요. 라이거 암컷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다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암컷은, 수컷은 아직까지 못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양은 지금 우리는 유전자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적외선 뭐예요? X선, 감마선 때문에 유전자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해서 데미지를 받는데 이때 난자보다는 뭐가 더 데미지를 더 받게 되냐? 정자가 더 데미지를 받는 거로 알려왔어요. 그래서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수컷은 새끼를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왔겠죠, 그죠? 이들이 나왔는데 고양이과 두 마리 같았겠죠. 이제 아시겠죠? 종류 탄 거예요. 고양이 과가 두 마리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떤 건 사자 닮고 어떤 건 호랑이 닮고 나오겠죠. 근데 사자 닮은 놈은 발도 펑펑이하고 평지에 살기 편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아프리카 평지로 간 거예요. 자, 근데 호랑이는 생김새가 높은 산에서 살기 편하게 생겼으니까 아시아의 산으로 간 거예요.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자들은 사자끼리 교배했겠죠. 새끼 낳겠죠. 그럼 대부분 뭐 닮은 거 낳겠어요? 사자 닮은 거 낳겠죠. 근데 가끔씩 사자 안 닮은 것도 나겠죠. 그럼 마운틴 라이온이 돼가지고 또 산에 간 거야. 이때 또 뭐가 된 거예요? 격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기후와 지형에 따라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격리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데미지를 받았죠. 어떤 거예요? 유전자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난자보다 뭐가? 정자가 데미지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들 낳았을 때 암수가 너무 데미지 받은 부위가 다른 거예요. 다르면 교배하기가 어려운데 낳았을 때 암컷은 그래도 수컷보다는 어떻다? 유전자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어떤 거예요? 수컷은 못 낳는 거예요. 생식력이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되셨어요? 자, 격리와 돌연변이 되셨죠?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러므로 교배는 안 되지만 한 조상이었다는 건 불분명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불임이 있죠, 불임. 애를 못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여보, 우린 당신하고 난 다른 종류 같아. 여러분, 새끼를 못 낳는다고 다른 종류는 아니에요. 같은 종류죠? 우리 언제 가져왔다? 우리 안에 데미지 받은 것, 데미지 때문에 불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불임이 점점 많아진다고요, 사실. 예전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거, 타이어는 다 암놈은 다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노세나 힌니는 드물게 일어나는데 다 암놈은 가능했습니다. 조루스도 드물게 낳았어요. 근데 월피는 다 새끼를 낳았어요. 왜 고래들은 돌고래 만든 이 종간잡종은 새끼를 낳았을까요? 이들이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물속에. 우리 오전에 배웠죠? 뭘 받기가 어려워요? 돌연변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 그러므로 고래하고 돌고래는 오랜만에 만났어도 새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새끼들도 월핀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유전자가 안정되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 우리 노새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종간잡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종분화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근데 엄밀히 와서 이거 종분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이에요. 근데 격리와 돌연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떤 것들 교배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되셨죠? 한종의 야생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되셨어요? 네, 일단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종분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볼게요. 종분화 중에 하나가 민물고기하고 이제 바닷물고기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노아홍수 때 지금 민물고기가 있죠. 바닷물고기가 있어요. 지금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많은 것들이 바닷물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죽어버려. 그럼 노아홍수 때 섞이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질문입니다. 자, 근데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타락과 홍수와 혼돈, 빙하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을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그런데 어떤 것들은 민물에서만 살고 바닷물에서만 사는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인데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철갑상어는 여러분 시베리아 철갑상어가 있고 대서양 철갑상어가 있는데,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민물에서만 살아요. 대서양 철갑상어는 같은 종류인데 바다에만 살아요. 이걸 섞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자,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이제 바닷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바닷물은 왜 짤까요? 네? 모르세요? 바닷물 짠이요. 누가 맷돌을 빠뜨린 거야? 모르세요? 맷돌 빠뜨린 거기서 소문이 나왔다. 이건 전설이죠. 근데 바닷물은 처음부터 짜야 됩니다. 안 짜면은 다 죽어요. 우리 염분도 섭취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처음부터 짜야 돼요. 근데 대개 창조과학자들은 바닷물은 처음부터 짰는데 노아홍수 때 바닷물은 더 짜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 때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 계속 용암이 나왔죠. 용암에는 나트륨, 칼륨이 많아요. 이들이 다 더 짜졌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오늘도 저도 회를 드셨는데, 여러분, 회가 민물회가 있고 민물 생선 회가 있고 바다 생선회가 있죠. 드셔보셨는데 어느 게 더 짜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셨겠어요? 먹기 바쁜데. 둘 다 간장 찍어 드시잖아요. 둘 다 안 짜요. 이상하네. 얘는 바닷물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짜지? 얘는 민물에서 사는 그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염도를 유지하죠. 염도를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염도가 너무 낮으면 자꾸 소변이 마르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으면 목이 마른 거예요. 이걸 유지해야 돼. 이걸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바로 신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물고기들도 어때요? 염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유지를. 그걸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뭐 삼태용분 이런 거 어려우니까 신장이 있어요. 물고기도. 또 하나가 아감이에요. 이 두 기관이 염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몸의 신체.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아가미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가미를 보면 민물고기는 바닷물고기는 아가미가 넓어요. 왜냐하면 아가미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소금기 염도를 필터 역할을 해줘요. 못 들어가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어야지 어때요? 그걸 차단시키니까 자기 염도를 유지시키기 좋을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상대적으로 민물고기는 아가미가 어떻다? 짧아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노아홍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홍수 때 용암에 의해 가지고 바다는 용암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용암에서는 칼륨, 나트륨, 염분 성분이 많아가지고 바닷물이 다 유입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홍수 때 전기 마지막 장면이죠. 그죠? 근데 물고기들이 여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것도 있지만 산 것도 있죠. 근데 그 난리통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많이 죽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러면 어떤 데는 괜찮은 데가 있었겠죠. 그들만 살면 또 종족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육지에서 코로 숨을 쉬는 동물만 타라 그런 거예요. 물에 사는 건 다 죽는 게 더 어려워. 아시겠죠? 근데 이들이 살다가 노아홍수 후기 때 어떻게 했어요?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한쪽 높아졌죠. 낮은 쪽은 바닷물이 갔죠. 근데 바닷물에 염도가 여기 갇혀있던
이 남아있는 호수에 갇혀있던 물고기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물고기 바다 쪽으로 갔던 물고기도 있었겠죠. 근데 염도가 높아졌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이때 자연 선택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감이 큰 것과 작은 것.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대문자 S는 높은 염도에 견디는 유전자예요. 즉 아가미를 어떻게 크게 하는 유전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소문자 S는 뭐예요? 염도가 낮은 거에 견디는 유전자. 즉 아가미가 어떨까요? 짧은 거겠죠. 예를 들면 짧게 하는 유전자. 되셨어요? 근데 서로 교배라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노아홍수 이전에 이제 오케이 다 살 수 있었어. 염도가 적당했으니까. 자, 근데 노아홍수 이후에 민물에서는 어땠을까? 물의 손안이 돌아가면 육지에 있던 호수들은 민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소금기를 많이 획득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획득돼야 되기 때문에 아가미가 긴 것들을 획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문자 생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들은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문자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근데 바닷속에 갇힌 건 염도가 더 높아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 소문자였던 아감이 짧은 것들 염도가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연 선택.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이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 완벽한 격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노아홍수의 바닷물이 이렇게 짜진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네.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와 격리 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얘기 여러 번 했죠. 이때 화산재가 폭발했는데 이때 그 근처에 있는 스피릿 레이크라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 염도가 민물이니까 0.01 ppm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산재 때문에요 150.5 ppm으로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안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이만큼 내성이 있다 없다? 일단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민물로 바뀌었죠. 비가 오니까 물의 순환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좁은 곳이죠. 좁은 곳인데도 다 안 죽죠. 자, 지구는 이 스피릿 레이크보다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물고기가 다 죽는 건 그건 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뭐 여러분 밀물고기와 바닷물고기도 결국 뭐예요? 성경으로 볼 때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 노아홍수 전기와 후기, 그 다음에 후기 때 염도가 올라간 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 격리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인종에 대해서는 두 단어로 표현했죠. 뭐하고 뭐죠? 한혈통과 격리입니다. 자, 그러면 종분화에 대해서는 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종류대로와 격리입니다. 되셨죠? 그 종류, 아무리 다양해도 어떻다? 종류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 안에서 격리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마음이 자꾸 급해지네. 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석회동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석회동굴 보면 사실 이제 이 석회동굴도 여러분 지질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용암동굴이 있고 석회동굴이 있는데 용암동굴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용암동굴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제주도의 만장굴입니다. 이거 용암동굴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되게 해서 터널이라고 합니다. 용암 라바 터널이라고 그래요. 또는 튜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암이 확 흐르면서 어때요? 어디부터 단단해질까요? 바깥부터 단단해지겠죠? 그럼 다 흐른 다음에 이들이 굳으면서 바깥이 굳잖아요. 그럼 안에는 어때면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용암동굴인데 용암동굴 뭐 물어보나 마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겠죠. 그죠? 용암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흐르는 것도 식는 것도 그렇고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석회동굴이에요. 자, 석회동굴 보면 안에 이런 것들 종류석 있잖아요. 자, 석회동굴 가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 동굴반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이 갔어요. 동굴 가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제 그 절대 암흑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극장 가도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도 조금 지나면 어때요? 결국에 조금이라도 보이죠. 그러면 동굴 들어가면요, 다 이제 가서 어느 순간에 다 플래시 끄라 그래요. 그러면 끄면은 깜깜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다려도 안 보여요. 경험해 보셨어요? 무지 무서워요. 뭐가 확 앞에서 달려들 것 같고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이 절대 암흑. 물론 이것도 절대 암흑은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의 그 파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오래됐습니다. 40년 전에 동굴은 살아있다라는 다큐멘터리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저 나와요. 저밖에 몰라요. 신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대학원생 때 우리 교수님 따라가서 찍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석고 이런 결정들도 있고요. 석회동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성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칼스베드 동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전 가봤어요. 우리 여기 딸하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꼭 사진을 보여드려요. 이게 좀 아쉬운데 매머스 케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에요. 여기도 가봤어요. 근데 여기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제가 실수로. 저희 아내 있지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동굴을 이제 이렇게 종류석 알죠? 밑에 있는 거 석순이라 그러죠. 붙은 걸 석주라 그러죠. 이런 동굴 안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굴 형성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굴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동굴 자체가 있겠죠. 아시겠죠? 동굴, 그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자라나는 것들이 바로 동굴 형성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동굴과 동굴 형성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동굴이 먼저일까요? 동굴 형성물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뭐 동굴이 먼저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졌겠죠. 이 동굴 형성물이, 동굴이 또 만들어지면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런 예는 없어요. 동굴 형성물은 너무나 보존이 잘 돼 있어. 자, 되셨죠? 동굴이 먼저예요. 자, 근데 석회동굴이니까 당연히 석회암인데, 석회암의 원료가 바로, 석회암이 뭐의 원료예요? 바로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들 보면 이런 동굴 청장에 많은 조개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석회암에는 이런 조개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개 화석 이 자체가 석회암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다 동굴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지구상에 석회암이 정말 많아요. 그랜드 캐년도 석회암층이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석회암층입니다. 자, 먼저 우리 동굴 자체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부터 하겠는데, 자, 동굴은 이제 그냥 바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근데 노아홍수 때 깊은 데 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자, 이때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석회암이 만들어졌겠죠? 석회암 지층. 되셨어요? 근데 노아홍수 후기 때 어땠을까요?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올라갔다 그랬죠.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떤 거로 대륙이 부딪힌 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죠? 대륙이 부딪혀가지고 지층 휘는 과정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습곡이라 그랬죠. 이게 노아홍수에 일어났겠죠. 노아홍수 후기 때. 근데 이 지층이 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층이 휘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책을 휘면 공간이 만들어지듯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층이 휘는데 요런데, 지금 보이세요? 까만 거? 공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아홍수 후기 때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지만 이 안에 있는 지하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도. 이들도 평형을 찾기 위해 바다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이것들은 어땠을까요? 계속 넓혔겠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넓혔으니까 이때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확대시키면 이때 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동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노아홍수 후기 때. 자, 이거 평형이
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동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되셨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 동굴 형성물에 대한 얘기, 요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동굴 형성물, 근데 동굴 형성물이 오랜 세월에 걸려서 만들어지냐?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동굴 그 사진 전시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발렌티어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굴 사진을 제일 잘 찍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름도 그분 이름은 석동일이야. 하고 타고 나서 이름도 그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 사진 절대 안 줘요, 공짜로는. 근데 석동일 사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그걸 설명하는 사람으로 제가 지지락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때도 이 종류석이 뭐 1mm 만들어지는데 수십만 년 걸리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석회암하고 시멘트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흘러내려가지고 건물에서 종류석이 만들어지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지 로저스 클락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1936년에 건축했거든요. 근데 그 지하실에 40년 만에 3m 이상의 종류석과 석주가 만들어졌어요. 호주의 퀸즐랜드 강산인데 55년 만에 수많은 종류석과 석순이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런던의 셀터포스라고 하는 224년 된 지하실인데 종류석이 계산하면 매년 1.6cm 정도 성장했어요. 네. 여기 링컨 기념관 지하실인데 45년 동안 1.5m 종류석 성장했어요. 자,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칼스베드 동굴 제일 깊다고 하는 거기에 종류석에는 박쥐 화석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주 빠르게 매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순이 어떻게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제리 트라우시라는 사람인데 이 동물 전문가인데 애리조나 산림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칼스베드 동굴에 국립공원 입구에 1924년에서 88년까지는 이 동굴이 2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워지고 88년에 7천만 년에서 1천만 년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지우고 나중에 200만 년으로 바꿨어. 그러다가 지금 이것도 지우고 아예 편만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거의 유일한 논문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종류석 성장에 대해서. 근데 매년 7.6cm가 성장하는 걸 이 사람 논문에 냈습니다. 꽤 오래된 논문인데 1934년이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어떤 거예요? 동물 형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석회암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석회암이 이제 방해석이라는 광물로 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산수, 여러분 탄산수가 뭔가요? 우리 사이다 드시죠? 요즘에 그 탄산음료, 그걸 탄산수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빗물이 오면은 이 토양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탄산수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뭐냐면 석회암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탄산수가. 그래서 이것이 탄산수 해가지고 용해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온 상태로 돼요. 자, 녹는다. 이온 상태란 건 뭐냐면 이게 녹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요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은 석회암이 용해되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과정,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때는 동물 형성물, 종류석과 석순은 다시 굳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는 과정이라는 거 알겠죠? 별걸 다 배우잖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녹는데 일단 녹아야지 종류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굳는 거니까. 근데 석회암이 녹는 데에는 이 탄산수가 이제 이 균열에 따라가 가지고 가서 석회암을 용해시켜 가지고 떨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며 침전돼 가지고 이제 종류석이 되는데, 자, 녹는 조건이 있어요. 잘 녹는 조건이.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키입니다. 지하수의 CO2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잘 녹여요. 왜? 더 탄산수를 만들 테니까. 되셨죠?
두 번째, 이 물이 산성일 경우, 높은 산성일 경우 잘 녹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불불 끓으면서 녹아버려요. 이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하수 온도가, 자, 모든 물질은 설탕이나 소금은 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물의 온도가 높아야지 잘 녹죠. 석회암은 거꾸로예요. 석회암은 물이 차가울수록 잘 녹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민물에서 온도에 따른 탄산가스 용해도 곡선 그러면 온도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높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안 녹는다는 거예요.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잘 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물이 많을수록, 왜 유기물이 많을수록 탄산수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시겠죠? 요게 조건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노아홍수 때 모든 기평선 터졌죠? 또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났죠? 네. 자,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빙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화산재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산성비. 이 화산재 안에는 산도가 높게 만들거든요. 황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대기 오염이 되면 산성비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비가, 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량의 물, H2O, 이산화탄소, 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형성물 형성에 황산이 10% 이상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빙하를 생각하면,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물에. 두 번째, 지하수가 산성으로 되겠죠. 세 번째, 빙하 때는 어때요? 날씨가 춥죠. 그죠? 그러면 지하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내리니까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석회암들이 균열을 따라 내려가면서 녹기 쉬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졌겠죠. 아주 빠르게. 지금도 만들어지는데 그때보다는 어떻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지하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화산 활동도 적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그림으로, 자,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자, 노아홍수 이때 퇴적암이 만들어졌어요. 석회암 됐죠? 자, 노아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지층이 휘면서 말이에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에 공간이 생겼겠죠? 공간이 더 넓어졌겠죠? 동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걸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내렸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빙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지하수 안에 차가운 물이 내려가고 산성비, 그죠? 산도가 높았겠죠? 이산화탄소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가 급격하게 생겼을까요? 빙하 시대 때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석회동굴, 이거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네. 지금 동굴 형성물은 자라는 게 관측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 단 한 건도 동굴이 형성된 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노아홍수 과정, 후기 과정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셨지만 조건이 마저 어때요?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성경적 세계관으로서는 우리가 창조, 타락, 홍수, 혼돈에 의한 빙하 시대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퍼즐 조각 거의 다 맞췄습니다. 안 맞춘 게 이제 몇 개 보겠는데, 자, 빙하 시대 했죠? 되셨어요? 빙하 시대? 노아홍수 됐죠? 수변 사막 너무 중요하죠? 공룡 됐죠? 수명 2번 꺾인 거, 바벨탑, 메모드 됐죠? 오늘 했죠? 욥기, 그 다음에 언어 안 했어요. 석회동굴 되셨죠? 동굴은 노아홍수 후기, 종류석과 석수는 빙하 시대 때. 인류이동 바닷가 석기 시대 했고, 종분화했죠? 종류대로와 격리 되셨어요? 인종 되셨죠? 한혈통과 격리, 가인의 아내 시스터. 안 한 게 뭐죠? 언어. 그래서 하나는 결국에 제가 남겨놓고
이거는요, 언어 하나만 이게 50분짜리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또 그래야지 또 절초점해요. 아주 좋아하는 강의. 이건 여기 나와 있는 퍼즐 조각이죠. 거의 마지막입니다. 욥기에서 언어가 풀려요. 신기하죠. 빙하 시대하고 언어가 관련돼요. 여러분, 역사과학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왜 이렇게 쉬웠을까요? 이해 다 되셨어요? 왜 쉬웠을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알고 싶은데 말이에요. 형사처럼 우리 앞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증인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가 친히 봤다 그랬어요.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했죠? 이르시되 그게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그 창조자가.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못 살았어. 그때 못 살았어요. 증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그게 누구 얘기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이때 성경은 뭘까요? 구약이죠. 뭐요? 구약 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내 대해 증언한다. 여러분, 신기하게 퍼즐 조각 맞히는데 우리 마음에 또 한 분이 계속 떠올라. 누구죠?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창세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붙들려 갈 때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해서 그때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이는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죠? 여자의 후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게 예수님이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가 있어야 태어나. 그죠? 혹시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여자로만 태어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을 이루려 한다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 책이에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그러면서 말했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썼던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두 가지 같이 믿게 된 거예요. 왜? 둘 다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과 말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성경과 지질세표, 진화론을 여러분 섞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 대부분. 진화론과 타협이론 지난번에 잠깐 다뤘죠? 3개월 전에.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 창조하시고 진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점리적 창조론, 하나님 창조하셨다 멸종시켰다, 창조하셨다 멸종시켰다를 지질세표대로 하다가 아담을 창조했다는 얘기들. 다중격변론, 멸종시킬 때마다 계속 격변이 있었다고. 간격이론, 날씨대이론,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어쨌든 여러분 표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지금 말하는 데 빠져가지고. 네. 유실론적 진화론, 점적 찬전, 다중격변론, 간격이론, 날씨 구조 너무 많아. 이 모든 이론들은요 다 똑같아요. 진화를 사실로 놓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셨던 이 퍼즐 조각, 이거 맞춰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이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여러분, 이거에 우연히 맞았을까요? 맞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지구상에 이거 아는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 ATP 목사님 교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께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여러분, 이거 만든 분들은 여러분 다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직 보기도 전에 그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었죠?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설명할 때마다 또 느끼는 게 있죠. 아직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배우면서 이제 정말 많이 배웠네? 여러분, 떠날 때 그러면 곤란해. 진짜 내가 아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훈련 프로그램에 처음에는요 8주 동안 저랑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8주 동안 매일. 네, 근데 처음에는 아는 게 기뻐요. 나중에는요 모르는 게 기뻐요. 왜? 진짜 모르는 게 많네. 근데 믿고 있죠.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 누가 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마지막 구절 같이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너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안 듣는 자들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쪽은 뭐예요? 아버지가 마귀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바꿔야 돼. 근데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좋은 분, 우리 주님.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누가 살인을 제일 처음 했죠? 가인 아니에요. 여러분, 써 있잖아요. 사탄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음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라 그런 사람, 따먹으라는 놈이 있잖아. 누구죠? 마귀 사탄.
첫 번째 살인은 누가 했을까요? 마귀고 이거 이상 대량 학살은 없어요. 첫 번째 살인이자 최고의 대량 학살. 다 죽게 만들었어. 왜?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뭐라 했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마다 뭐죠? 다 거짓말. 여러분,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방법 있다 그랬죠? 제가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 어제 엊그제 나온 건 우리 동성애 할 때 나왔죠? 참 어제 낮에 우리 살아있을 때 무조건 거짓말 하니까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죽어야지 거짓말 안 하지. 방법 없어요. 첫 번째 어때야 돼?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잠언에 나와 있는 30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하나 있어요. 성경을 얘기할 때 다른 거 토달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더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면 하나 바로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죠? 이분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인데 아비를 바꾸는 겁니다. 바로 뭐야?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화론 시대 세상입니다. 진화론 시대예요. 그죠? 동성애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마귀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 안에서 계속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 맞죠? 여러분, 이 퍼즐 조각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택하셨으면 틀림없고 이제부터 분명히 이 사실 아닌 자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감격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도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